이어서 세 번째 발제인 회복퇴원계획 다학제 훈련도구에 대한 소개로 조용혁 연구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조용혁 선생님께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17년부터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고 계십니다. 23년부터는 수원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 진료조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용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총 5개의 이제 치료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회복 퇴원 계획 수립이라는 이제 모듈을 제가 이제 좀 주로 이제 참여한 입장에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 한 번만 정리하자면은 이 퀄리티 라이츠 프로그램은 이 UN의 CRPD라고 하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기초로 해서 2019년에 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21년에 사례집을 우수 사례집을 얘기했고 작년에 이제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까지 이제 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면대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면대면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슬라이드인데 특별 훈련이 있고 핵심 훈련, 뭐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훈련 중에 정신 건강과 안녕을 위한 회복 실천 이 내용을 한국화해서 조금 더 어댑테이션, 번안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훈련들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무척이나 추상적인 이런 개념들을 치료 현장에 이렇게 가지고 오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WHO에서는 이 책을 이제 펼쳐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용인정신병원에서 2022년도에 이거를 한국어로 다 번역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인정신병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은 이 토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복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회복계획, 회복의 바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이 프로그램 모듈입니다. 토픽은 총 12개 있고요. 보면은 그룹 치료입니다. 결국에 이 모듈은 그룹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교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룹 안에는 종사자가 들어가고 당사자가 들어가고 보호자가 들어갑니다. 즉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들어가는데 자유롭게 서로의 얘기를 하고 누구 한 명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두가 같이 경청을 하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공유를 하고요. 12주제지만 16시간 이상이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 번 들은 사람도 뭐 좋지만 여러 번 들을수록 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 스스로도 변화를 이렇게 목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25명을 WHO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한 주에 4-5명이 적합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룹 치료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교육과 정신교육이죠. 사이코 에듀케이션과 가족 중재 모두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게 원래 개발된 이제 WHO 가이드라인의 회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병원 그리고 이은병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서로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기 정신증이 많고 그리고 가족들의 참여가 많고 자원봉사자나 치료진이 무척이나 많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은병원은 가족들이 적고 치료진이 적고 만성 환자가 많은 세팅이기도 하고요. 센터는 또 지역사회에 계신 이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머테리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정신질환 치료의 목표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증가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의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이해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모두에게 유익을 좀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쪽에 보시면요, 이제 저희 전공의 선생이어서 제가 이제 모자이크는 따로 안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렇게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써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냥 토론만 있는 게 아니라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수료증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특정 사례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의 답을 이렇게 벽에다 쫙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연속된 우리의 회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교육이나 훈련 도구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전달 전략이 발제 그리고 활동으로 나뉘거든요. 발제자가 먼저 사례나 어떤 것들을 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별로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이 리커버리, 회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 조금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서비스와 회복 지향의 서비스를 자꾸 분리해서 비교하는 식으로 이걸 전달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통적 임상적 관점과 회복적 관점을 대칭적으로 아니면은 전통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회복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결손 기반 접근과 자산 강점 기반 서비스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좀 전달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전략이 좀 필요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전달 전략으로 인한 오해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훌륭하고 좋은 어떤 토픽들인데도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상적인 가치 CRPD, Human Rights,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현실의 임상 현장과 괴리가 무척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해요. 똑같은 저널에 나와 있는 두 명의 다른 사람의 입장이에요. 한 명은 이 퀄리티 라이츠 프로그램 때문에 정신의학과 정신약물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묘사가 그리고 모든 비자의적인 접근을 인권 침해로 특징 지어버리기도 하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의 범죄화에 대한 수용이 너무 좀 폭넓게 된다. 이런 우려를 말하기도 하고 똑같은 이 치료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변화를 위한 목표로서의 CRPD를 옹호. 하지만 CRPD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비자의적인 접근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나 선진국에서조차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WHO 퀄리티 라이츠는 정신과 의사, 당사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둘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동일한 머테리얼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적용하는데 한계로 작용합니다. 이거 워크숍도 많이 했고 좋죠? 그런데 지금 용인정신병원, 이은병원, 아주대병원 말고 이거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 연구과제를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 가치와 임상 현장 모두를 반영한 개성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간 사이 어디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담아내야지 이게 보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선 방향, 주제와 그 속에 담긴 가치 방향성을 유지하자. 그래야지 퀄리티 라이츠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분법적인 전달 방식을 수정하자. 그래서 이게 불편하게 정답을 유도하는 것처럼 만들지 말자. 세 번째, 열린 결론과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간의 정신화 그리고 공감을 촉진을 지향하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이 아닌 번안 작업을 통해서 임상 현장, 우리의 현장에 잘 반영된 걸 만들자. 왜냐하면은 이 머테리얼이 WHO에서 만들다 보니까 사례의 주인공들 이름이 이래요. 뭐 수리아가 말했다, 뭐 세라가 말했다, 뭐 앤디가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무척이나 좀 동떨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디벨롭 이제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나라에서 좀 이해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토픽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80% 정도는 아예 새롭게 저희 연구팀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 토픽은
이러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오픈 다이얼로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워크숍을 이제 참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끝났을 때는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훨씬 더 열린 결말과 경청의 어떤 대화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WHO 퀄리티 라이츠 프로그램에는요, 각 과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게 한국말로 자막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영상이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자막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한국어 컨텐츠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좀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주제가 됐다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퀄리티 라이츠 전체에 대한 주제의 흐름에 우리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의 1강은 이거를 합한 거, 2강은 이렇게를, 3강, 4강, 5강, 6강, 7강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존의 것들의 큰 흐름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이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한 20% 정도의 머티리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WHO에서는 사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라의 이 사례가 약간은 조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WHO에서는 맨 처음에 만들어줄 때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유라로 이름을 바꾸고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서 질문에 있어서는 그래서 누구 대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야, 어떤 게 좋은 묘사고 어떤 게 나쁜 묘사야가 아니라 서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1번 묘사면 2번 묘사 3번 묘사면 서로에 대한 공감과 정신화 과정을 최대한 이 그룹 토의를 통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요, 무척이나 다들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조금 더 이 토픽을 더 우리 환경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무척이나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교육 자료도 만들고요. 그리고 사례를 한 80% 정도는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회복 의사소통 기술 관련된 사례인데요. 태광이 이야기, 이름도 태광이로 이제 바꾼 거죠. 40대 입원 환자이고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 있으니까 진료실만 들어오면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말을 끊고,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더욱더 온화하게, 그래서 더 얄밉고 화가 나게 그게 증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진료가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에야 이제 가족들이 환자의 마음을 눈치를 살피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않니. 이러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최대한 저희가 논의를 끝에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최대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화라고 했죠. 왜? 여기에 사례에 나오는 태광이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태광이 가족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주치의도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지향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끔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아주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얘기해 보고요. 예, 무척이나 이렇게 잘 하신 예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한 26개 주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쓰게끔 합니다. 정신과 환자에게도요. 우리 사전 의료 의향서는 이런 거일 때 얘기합니다. 내게 연명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말아줘. 내가 더 이상 의식이 없고 할 때 나한테 기관삭관을 하지 말아줘. CPR을 하지 말아줘. 이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정신과 환자분들도 병적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 아주대 병원에서 같이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것들을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쓴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의료 현장에서 적어도 적용될 수 있게끔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저희는 두루뭉술한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복이 무엇인지, 나라는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게 하나의 병이라면은 약물을 통해서 이 정도는 수복할 수 있지만 남은 부분은 우리가 자기감의 회복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회복, 무슨 회복? 자기감의 회복. 그러면 이 모듈은 뭐에 대한 모듈이지? 자기감을 회복해 나가는 모듈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당사자, 보호자가 함께 하고요. 먼저 교육이 아니라 발제랑 사례 소개를 하고 조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정리, 그리고 모두 한마디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워크숍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납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아까 전에도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그리고 IRB 연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 아까 전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룹 치료니까 정신치료 그리고 가족중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래도 WHO에서 얘기했던 하나의 우리가 얻어가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사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OD, 오픈 다이알로그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정신화, 나와 남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끔 하는 것이었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신증에서 이런 정신화 기반의 치료가 왜 필요한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이거죠. 종사자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인 내용들을 했다면은 이것은 결국에 모두 다 당사자만 쳐다보는 기존의 모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서로 간에 간격만 넓힐 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저희는 공통된 사례를 통해 사례 속에 종사자, 당사자, 보호자의 역할을 자기가 빠져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가 토의하고 이 사례 안에 자기를 투영함으로써 뭐 조금 더 자신을 더 쉽게 표현하는 거죠. 온화한 고백.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게 늘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신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감. 이 결과는 회복에 대한 이해 증가와 합의 도달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결국에 같은 곳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회복의 여정에 동행자로의 초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봤던 이 5종인데요. 보시면은 OD, 그리고 고조완화 기법, 그리고 동료 지원, 지원 의사결정 서비스, 이런 것들은 무척이나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하나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의 회복 퇴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듈을 통해. 이거를 각 기관에서 먼저 하게 되면요. 쉽잖아요. 그룹 치료 다들 해오셨고요. 이 머테리얼 같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준비가 됩니다. 즉, 이런 강론들을 하기 위한 총론으로서의 역할, 서로가 회복에 대한 톤을 맞추고 연습을 하는 하나의 좋은 모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괴리감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결국에는 인권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집중하려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요, 결국에 인권도 회복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간 단계였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CRPD에 더 맞냐? 무엇이 더 임상에 맞냐? 그런 것을 뛰어넘어 그런 단어와 개념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 애씀,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정신화와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